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 리뷰 시황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세션을 간단히 정리하면 죽어도 증시는 간다. 하지만 나머지는 나도 몰라 인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가장 큰 뒤통수가 있었죠. S&P 스위스 내셔널 뱅크. 얘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를 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비달러 바스켓이 스위스 프랑크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박살나기 시작했는데요. 자, 유럽 세션부터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FOMC 이벤트 이후 지수 선물이 1% 가까이 상승했고 아시아 세션에도 꾸준히 상승을 해서 굉장히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했어요.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개장 후 3시간 동안 유럽은 쉬지 않고 차익 실현 나오면서 갭상승분이 60% 이상을 되돌려주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 내려올 때 그냥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닥치고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왔죠. 공교롭게도 이 지지받은 부분이 유로스탁스 50 기준 5,000포인트였어요. 6월물 스톡스 선물로는 4,978포인트인데 이게 이번 3월 중순까지 기록한 고점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지지 자리죠.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미국 세션 시작과 함께 재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중 눌림을 거의 다 만회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한 거예요. 덕분에 변동성은 또 죽어서 14.25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다만 이 변동성이 이제 죽을 만큼 죽은 것 같다 싶은지 지수가 하락할 때나 반등할 때도 변동성은 얼마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증시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완전 뒤통수를 친 일이 있었죠. 스위스 국립은행이 25bp 전격 금리 인하를 한 것인데 3번 금리 동결을 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스위스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것은 뭐 각자의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6월까지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 봤던 투자자들이 야, 이거 페드가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자국의 상황에 따라서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심리가 생기면서 전일 비달러 바스켓이 전부 다 강세를 보이는 거를 다 까기 시작했어요. 어제 가장 강하게 올랐던 이 오지달러 아시아 셀시에서 한 0.6%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윗꼬리 만들고 눌러버렸어요. 뭐 스위스 프랑화에 말할 것도 없이 그 금리 인하 발표하면서 1% 스트레이트 급락 나왔죠. 그래서 비달러 바스켓이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2026년까지 CPI가 1.5%도 못 넘길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물론 물가 문제도 있어요. 근데 스위스는 그 G10 통화 바스켓 중에 가장 상대적으로 그동안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랑화 약세를 위한 일종의 시장 개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스위스 프랑화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스위스는 원래 별종이다. 2015년에 그 프랑화 상한제 포기한 사건 기억 안 나냐? 스위스 프랑화를 하루 만에 2자릿수로 갭으로 날리면서 그 FX 중개사들 있잖아요. 뭐 맨파이네이션이라고 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이 중개사들을 여러러스 저세상으로 보내버릴 있었죠.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근데 예상보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약하다고 해서 페드 눈치 안 보고 페드보다 금리 인하 먼저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화시장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겠다 싶어요. 이후에 영란은행은 금리를 동결했는데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파운드와도 마이너스 1% 스트레이트 박살이 났죠. 이거 다 그 S&P가 물을 흐려놓은 게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용했지만 유로존 경제 지표가 혼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채권 매수가 장기물 중심으로 조금씩 들어왔는데요. 아직 시장이 방향을 바꿔놓을 수준은 아니었고 통화 시장에 비해서는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상품 시장 얘기를 해볼게요. 목요일 FOMC 이후로 골드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했어요. 그래서 종가 고가 마감한 뒤에 아시아 세션에서 전자거래가 시작되니까 또 급등해서 2225달러를 찍게 됩니다. 이후에 유럽 세션 마감할 때까지 계속해서 22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오버 액션이 있었던 2220달러 이상이야 뭐 전자거래에서 움직인 것이니까 그렇다 쳐도 유럽 세션에서도 계속 2200달러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비달러 순차적으로 박살나고 있었죠. 물론 채권 시장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골드가 좀 덜 부러지고 있는 거, 이거는 그래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 S&P 시작해서 유로화 밀려고 그 비달러 바스켓 쫙 눌렸다가 1시간 동안 이 점진적 회복을 하면서 그 골드도 좀 눌렀던 걸 쫙 만회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유럽 세션에서 2213달러까지 올라요. 즉 미국 세션 시작하기 전에는 골드는 안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미국 세션 시작하니까 골드가 차익 실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 제조업 서비스 PMI 지표 약간 엇갈리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 채권 시장은 별로 반응을 안 했는데, 야, 골드는 됐다,
더 볼 것도 없이 이젠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하자. 이제 지표 없잖아. 하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해서 2200 깨고 그다음부터 이제 하락의 가속도 붙기 시작해서 미국 점심시간 이전에는 2168달러까지도 깨지게 됩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게 제가 왜 가격을 자꾸 얘기냐면 골드가 이 FOMC 이후로 상승했던 분량을 사실상 싹 다 반납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초대형 윗꼬리가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이젠 이 윗꼬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분기 마감까지 매크로 이벤트 볼 거 없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차익 실현 모드 아니면 기간 조정 모드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에 비하면 기름이나 구리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가벼운 조정이었고요. 그래서 유럽 세션의 핵심은 증시는 여전히 강세 국면이지만 비달러 강세 국면 전환은 다음 분기에나 가능할 듯,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 위주로 초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모멘텀이 되었지만 FOMC 이벤트에 대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시아 세션에서 그 오지 달러 같은 통화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또 우리 증시는 물론이고 홍콩 증시도 강세를 보이고 모두 해피해피한 상황에서 CTA들이 나스닥과 러셀이 호가를 꾸준히 당기기 시작했는데요. 유럽 세션 시작하기 직전 나스닥 선물은 18,660포인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가 갭상승분이 상당량을 반납하는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정말 잘 버텼고 결국 본장 개장 무렵에는 1% 갭상승에 가까운 상승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정말이지 징그러운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상하게 본장 개장 때 다른 대형주들은 나름 강세였어요. 근데 애플은 먼저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2.5%쯤 하락하고 있을 때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잠깐만 내렸다가 다시 징그럽게 탄탄히 버텼어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유럽도 장중에 60% 넘게 눌렀던 것을 거의 다 말아올리는 그런 상승이 나왔죠. 결국 유럽 마감 무렵인 새벽 1시 30분 나스닥 선물은 장중 조정을 모두 이겨내고 18,700포인트까지 넘기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전장 마감을 하고 나서 시장은 이유 없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 이후로 시장이 조금씩 흘러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주말을 앞둔 상황에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조금씩 빠지자 콜 매도가 쌓이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나스닥이야 그렇다 쳐도 S&P 지수는 감마 플립 포인트를 넘겨서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처럼 이 콜옵션에 대한 환매 욕구가 있을 법도 했지만 새벽 1시 이후로 제로 데이트 투 익스파이어 콜옵션 매도가 쌓이기 시작해서 지수를 차근차근 누르기 시작했고요. 결국에 갭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그러니까 현물로 따지면 고점에서의 첫 음봉이 나와서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지수가 폭락을 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눌려서 콜옵션만 죽었지 풋옵션이 살아나지는 않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장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오전장과 오후장이 명확하게 나뉘어 움직인 것인데요. 초저변동 성장에서 이런 흐름들이 잘 나타나요. 굳이 종목 교체를 할 필요가 없지만 또 이익 실현도 해야 되죠. 그래서 오전장에 매수를 하면 오후장에 매도를 하고 또 반대로 오전장에 매도했다가 오후장에 매수하는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때 일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면 향후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오전장에 매수했다가 그러면 양봉 나오겠죠? 근데 오후장에 매도했어요. 그러면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오전장에 매도했다가 오후장에 매수했어요. 그러면 아랫골이 달리는 건데 매수하는 규모가 더 세거나 더 규모가 크거나 뭐 매수의 강도가 세서 그렇게 오후장에 올라간다. 그러면 아랫골이 달린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처럼 갭상승 출발해서 어쨌든 오전장에는 매수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랫골이가 달렸는데 오후장에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음봉 마감한 것이죠. 자, 유럽과 달리 미국 증시는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미국은 매수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럽은 오늘 어땠어요? 오전장에 매도가 나왔죠. 차익 실현 쭉 나오고 그걸 오후장에 거의 다 당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아직은 뺄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전장에 당긴 곳과 오후장에 누른 그 진폭이 나스닥 기준으로는 지금 채 1%가 안 되는 초저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종목 교체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진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죠. 그러면 변동성이 바닥을 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1분기 마감까지는 의미 있는 하락이 없고 기간 조정이 이어질 거라 보지만 시장이 진폭이 조금씩 커질 것에는 대비해야 되겠어요. 한편 러셀은 갭 상승 출발하고 나서 또 바로 달려서 1.45% 상승했는데 이 오전장에 빠르게 달리고 나서 오후장이 좀 쉬긴 했지만
나스닥이나 S&P가 5장에 눌려서 음봉 만든 것과 달리 러셀은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꺾인 게 아니라 종목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증거죠. 개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마냥 마이크론이 갭상승 15%해서 오전장 내내 초강세를 보였다가 오후장에 시장이 눌릴 때 약간 차익 실현 나왔는데요. 브로드컴도 8% 가까운 상승했다가 오후장에 눌려서 마감했죠. 애플이야 뭐 자체 이슈가 있어서 마이너스 4%를 맞았지만 어제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께 텔레그램 채널에서 미국 세션 실시간 브리핑할 때 언급한 내용 간단히 소개하면, 지금 애플과 엔비디아가 시총 2위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죠. 아주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3월 동시만기를 그 2위 자리 교체 타이밍을 봤어요. 근데 이후에 애플이 굉장히 강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야, 이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제 애플이 4%를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주봉을 음봉으로 꺾어왔죠. 근데 엔비디아는 조심스럽게 기어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총 차이가 4천억 달러도 안 나요. 엔비디아는 지난 3월 8일 역사적 고점인 974달러를 기록하던 날 이 콜옵션 내재 변동성이 60포인트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때 발행된 콜옵션들의 해지 포인트가 920달러거든요. 그래서 거의 2주일을 지금 920달러 이하에서 움직여서 프리미엄이 좀 쪽쪽 빠져 있는데 아직은 프리미엄 높습니다. 그래도 어느새 스멀스멀 기고 올라와서 어제 926달러까지도 올라왔어요. 자, 이거는 엔비디아의 상승 속도가 느려질 망정 최소한 마켓 퍼포먼스 하지 않겠냐 이건데, 빠르면 이번 1분기 마감에 시총 2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애플이 모멘텀은 꺼져가고 있고 엔비디아는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어서 언젠지 애플 그 시총을 추월할 수 있다는 생각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오늘 찰스 슈왑이 드디어 71달러를 넘겼어요. 골드만삭스도 4.35% 상승해서 그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죠. 무슨 놈이 하락입니까? 기간 조정은 있을지언정 이번 1분기 마감 때까지는 강세 고이인 거죠. 특히 작년에 그 찰스 슈왑 그 50달러만 깨져서 한 40달러로 가고 막 그랬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논 오피셜인데 뭐 워런 버핏이 이번 13F 14F인가요? 13F 아닌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어쨌든 그 리포트에서 매입 중인 종목을 비공개 요청을 했죠. 그 종목이 찰스 슈왑 아니겠냐 뭐 이런 루머가 있어요. 물론 다른 AI 테마주들 상승률과 비교하면 찰스 슈왑 상승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텀 피싱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찰스 슈왑 이제는 안심권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러 싶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13F 아닌가요? 참, 이거 갑자기 이거 노망 들었나. 이제 해외 시장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자, 우선 지금 포지션이 약간 꼬여 있어요. 우선 엔화를 콜옵션으로 스위칭한 거야 뭐 프리미엄 약간 손실 외에는 별다른 손실은 없는데 오지 달러를 나름 비싸게 추가 매수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달러 바스켓이 도루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고, 통화시장 리뷰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페드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바스켓 전체를 놓고 매매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주말에 좀 더 리서치를 해서 대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러셀을 새로 매수했는데 추세적으로 러셀을 매수한다기보다는 일단 1분기 말까지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다음 주까지 보고 롱 잡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채권, 10년 채권도 그 FOMC 이벤트에 세계약 순절했다가 다시 세계약 담았어요. 아직은 뭐 시장에 모멘텀 있다 보진 않지만 뭐 바닥을 깨고 내려가려는 흐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 말까지는 채권 매수 포지션 계속 홀드할 것입니다. 나스닥 숏 그리고 콜옵션 매도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시장이 얼마 더 갈지 모르겠는데 뭐 하루 음봉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꼭지를 치는 거 아니죠. 게다가 지금 주말 앞두고 있어서 뭐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이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장마감 무렵 일주일치 진입한 숏 진입자들 싹 손절을 하면서 종가 고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숏을 잡거나 하는 것은 다음 주에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요일이 장대 양봉 나왔는데 이번 주 주봉이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런데 금요일 날 매도를 친다는 거는 그 윗골이 먹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사실 추세 추종 입장에서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 미국 세션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영상을 찍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자 해요. 다룰 내용이 많아지면 한 번에 20분 넘게 영상 만드는 거 듣는 사람도 힘들죠. 그리고 스크립트 쓴 것도 그런데 녹화하다가 힘에 겨워서 삑사리가 나잖아요. 이거 지금 2부 영상은 지금 거의 편집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힘들어갖고. 이게 일이에요. 그리고 뭐 스크립트야 멤버십 회원분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데 녹화하는 거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누면 한국 시장 관련 영상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라가니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가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